우리은행 투자전략상품부의 박석현 부부장님 그리고 DB금융의 채권외환 전략파트장이시죠. 문홍철 파트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기 박 부부장님은 어떻게 저는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처음 뵙습니다. 그동안 저희 좀 나오셨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고요. 예. 작년에 조금 한 몇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셨어요? 문 파트장께서는? 예, 좀 저도 회사에 못 들어갔다가 예, 고객사 방문하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기자분들이 환율이나 금리 물어보는데 전화로 오늘 무슨 뉴스 있었냐고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제가 그 의외로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날 장 돌아가는 거를. 네, 근데 오늘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특히 채권 시장 쪽도 많이. 지금 의외로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 패널로 오셔갖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말고 그러면 어제 얘기만 해주세요. 네, 그러시면 되겠네. 새벽까지만 딱. 새벽까지만. 네, 그리고 뭐 오늘 뭐 제가 팔로우는 그래도 마지막에 좀 했습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뭐 대충 겉핥기식으로는 제가 오늘 장은 어제까지는 제가 완벽하고 오늘 새벽까지만 저희가 완벽하고 오늘 하루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힘들었다. 그 정도로 좀. 부부장님. 그동안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주식 관련한 이런 쪽에 보면은 썸네일만 봐서는 이번 9월 FOMC에서 연준이 75p 자이언트 스텝을 세 번째로 하더라도 100bp 안 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오히려 75p 하고 나면은 뭐 자산 시장도 증시를 비롯해서 오히려 막 불확실성도 해서 뭐 오를 거야. 또 이제 희망회로 확 돌리다가 이번에는 조금 아차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FOMC에? 일단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세 차례 연속을 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보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시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근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약간 둔화되는 기미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느 정도는 추세를 잘 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시각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절대 레벨이 높고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경계하는 시각도 있고요. 연준은 아무래도 좀 후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써서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공급 요인은 좀 어렵고요. 수요 요인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좀 그 7월 달, 8월 달 거치면서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이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오지 않으면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는 거를 연준은 좀 불편하게 봤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자이언트 스텝을 세 차례 연속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 파트장님은 뭐 새벽에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못 봤습니다. 지금 못 보고 새벽에 라이브로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큰 의미는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봐도 되니까. 제가 요즘 그 아침마다 약간 좀 그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노이로제? 그 미국장 볼 때 그 공포감. 아 오늘 금리 또 올랐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제 공포감이 있어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슬픔이 있을 때 너무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계속 뭐 내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안 좋아요. 다른 주식이. 그럼 매일 보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뭐 6개월 후에 본다든가 뭐 1년 후에 보면은 그래도 좀 느낌이 덜 하지 않습니까? 회사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상장 폐지되면 어떡해. 6개월에 봤다가. 그러면 이제 상장 봤더니 상장 폐지됐어. 그래서 그 상장 폐지될 때 그 엄청난 슬픔을 못 느끼고 나중에 보니까 폐지됐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냥 한 방에 받는 거라서 전반적인 슬픔의 그 합을 해보면 이게 매일매일 보면 되게 괴롭고 매일 한 번에 맞자. 그냥 매일 한 방에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그 중간에 막 괴로울 때 하나씩 장을 잘 보진 않고요. 이제 FOMC는 원래 보기는 봐야 되는데 제가 하도 요즘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일찍 자고 아침에 좀 한 5시쯤 일어나서 그냥 이제 나온 뉴스들 그냥 차고차고 보면서 한 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FOMC 우리 그때 6월도 그랬고 7월도 그랬고 75bp씩 막 금리 올렸는데도 어쨌거나 FOMC에서 그 금리를 대폭 올리고 이 속도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볼크 시절보다도 더 빨라요. 빠르죠. 그죠? 아닌 게 아니라 뭐 12%, 13% 하던 놈을 14%, 15%하는 100bp하고 다른 속도와 충격인데 엄청난 이 상황인데도 6월, 7월 다 주식 올랐고 뭐 3월, 5월 할 것 없이 금년에 좌지간 파월 마이크 잡으면 주식 올랐어요.
어제 밤에도 올랐어요. 7월 FOMC가 딱 그랬는데 7월 FOMC가 이제 파월의 비둘기 피봇에 대한 굉장히 큰 뉴스가 당일날 있었죠. 네. 실제로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그날 나스닥이 5% 이상 올랐는데 사실 아침부터 이미 2%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왜 2%가 아침부터 오르고 있었냐? 파월은 그냥 무조건이다. 이건 묻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바이. 그리고 진짜 얘기도 들어보니까 비둘기네?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3%에서 5%가 이제 올랐던 거고. 지수 그때 3,600 얼마였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요. 너무 많이 퍼져 맞아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6월에 저점이었고 되고 맞네요. 7월 FOMC 날도 주가가 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에 따른 이제 파월에 대한 그 파블로프의 개효과가 계속 있었던 거죠. 이건 무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그거를 깨려면 이게 워낙에 강하게 있다 보니까 깨려면 한 방에 세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8월 잭슨홀 연설 때 강력한 얘기, 굉장히 짧은 그리고 강력한 발언 때문에 나왔던 거고 오늘 파월 의장의 전반적인 톤은 그때 잭슨홀 연설 때 당시에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랬죠. 톤 자체는 그대로였고 이제 시장이 그럼 예상대로 75bp. 왜냐면 100bp를 대략 20% 정도 반영하고 있었거든요. 선물 시장과 OIS 쪽에서는 반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상보다 그래도 덜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80bp 이상이 반영돼 있다가 75면은 좀 예상보다는 덜한 건데 왜 이 주가가 나빴냐? 그 이제 점도표 쪽이 굉장히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4.6%까지 올리고 올해 중에 4.4%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연준이 강하게 나가려는가 보다. 게다가 연준이 보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 올해 성장률을 거의 제로 가까이까지 내려버렸고요. 미래의 실업률의 상승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이거 뭐 금리도 금리지만 연준이 결국 침체를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투영이 되고 전망도 그렇게 한 거니까 그게 우려가 됐던 거고요. 채권 시장은 굉장히 특이하게 반응했습니다. 채권 시장. 네, 미국채 단기물은 금리가 올랐어요. 2년물은 네. 금리가 8bp 올랐는데 그럼 그렇다 쳐요. 근데 10년물은 금리가 빠졌습니다. 3bp인가 빠졌죠? 5bp 빠졌습니다. 5bp인가? 원래 10년물 금리 빠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그 코릴레이션이 깨졌습니다. 코릴레이션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FOMC 데이터를 보고 느낀 게 올해 GDP 성장률을 0.2%로 깠는데 내년은 그래도 1.2인가 1.5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올해 내내 연준이 틀렸으니까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정한 거니까 일단은 받아들이면은 연준 말을 믿으면 경제는 올해가 제일 안 좋고 내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경제 안 좋은 동안에 채권을 사고 경제가 좋아질 때 주식을 사자라고 혹시 반응한 거 아닐까요? 그 하루만 딱 놓고 보면 주식은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은 안 사고 그러니까 그 경제 GDP 전망치만 갖고 딱 해석을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다시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냐면은 그 우리가 제가 그동안 이제 연준의 그동안 수많은 정책이나 어떤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됐어요. 뭐 대표적으로 AIT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멜런의 고압 경제론도 있었고, 뭐 비하인드 커브 등등등등. 그런데 그거 나올 때 우리도 열심히 그거에 시장이 반응했고, 저도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만 3개월 이상은 갑니다. 3개월 지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어. 그럼 그다음부터 언제 내가 AIT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요즘 뭐 AIT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불과 그게 2020년에 말에 얘기했던 겁니다. 겨우 한 1년 반, 뭐 2년 가까이 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발표했을 때 시장은 그거에 분명히 액션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시장의 반응은 분명히 연준이 우리가 경제 전망이라고 하죠. 그 경제 전망 표대로 반응했습니다. 표대로. 그러니까 실업률 상승과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 주식은 빠졌고 장기금리는 떨어졌고요. 반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 상승에 의해서 미국채 단기물들은 올랐고 정확히 그거에 맞게 반응했고 지금 상당히 이례적으로 미국채 10년, 30년까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커브는 전 구간이 역전됐습니다. 그 역전 폭도 지금 40년 내 최대치가 역전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거고 분명히 침체를 사전에 채권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커브 역전의 정도를 침체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커브가 역전되어 있는 겁니다. 커버야. 예.
지금 저 점도표 얘기도 하셨는데 박 부부장님. 예. 이번에 점도표 어느 정도 뭐 사실 조금 중간값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일단 뭐 금리 선물에 반영되는 레벨은 예. FOMC 회의 이전에 뭐 올해 4.4까지 예. 뭐 단계가 상당히 단계 빠르게 올라가긴 하지만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내년도 그 금리 선물도 3월 달 기준으로 한 4.6 정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예. 지금 현재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점도표가 좀 특이했던 점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점도표가 지금 4.6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올해 점도표를 4.4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25bp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올해하고 내년도 점도표가 이렇게 줄어든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나 이런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잡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부분이 주가를 좀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내년도에 있습니다. 내년도 4.6을 제시를 했는데 이 얘기는 올해 4.5까지 바짝 금리를 올렸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웨이트앤시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내년도 점도표가 향후 물가 추이에 따라서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발표된 수치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연말까지 금리를 상당히 빠르게 올리고 내년도는 금리 인상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얘기는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죠. 그러니까 예.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내내 했던 말입니다.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계속 질질 끌지 말고 후딱 해치우고 올해 후딱 빨리 해치우고 하고. 내년도에 기다리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어저께 이제 미국 장기 금리가 약간 내려간 것도 내년도 점도표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도 그렇지만 아시아 시장들이 대부분 양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네. 양봉이죠. 네. 그런 패턴이 나온 것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24년이죠. 내후년 점도표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내후년 점도표가 지금 2023년보다 내려가 있고요. 이 패턴은 6월달 FOMC 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제 작동을 한 겁니다. 물론 레벨이 높아졌지만 이 얘기는 연준이 24년도 금리 인하는 여전히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금리 선물에서 내년 4분기에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한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도표상으로도 24년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선반영하는 시장이 내년도 하반기 금리 인하를 그 예상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점도표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향후의 어떤 변화는 조금씩 시장에 좀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레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올해 4.5까지 올라가고 내년도에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고려를 하게 됐을 때는 기준금리 자체가 4.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3.56, 3.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러니까 약간의 일드커브 역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0bp 정도는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장기물 금리 4% 이게 일시적으로 찍고 내려오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말 한 1년간 지속이 되는 금리 레벨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소는 어려운 한계 기업들이 손을 들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시장 측면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좀 테스트가 된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상보다 좀 길어지게 된다면 좀 부담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점도표를 여쭈는 봤습니다만 여쭤보면서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허무한 게 작년 이맘때 작년 9월달 FOMC 때 2022년 중간값은 0에서 0.25였어요. 인상이 없었어요. 인상 안 한다 그랬어요. 네. 극하던 친구들이 지금 이거 연말에 4.5 간다고 난리를 치니 그 점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것도 좀 서글프기도 하고 걔들 3월까지 양적 완화했던 애들이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3월까지 양적 완화하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준 점도표가 맞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도표의 의미가 뭐냐? 뭐냐? 그럼 점도표를 왜 도입했냐? 왜 했냐? 네, 점도표를 맨 처음 도입했을 때가 2013년인가 14년부터서 도입을 했는데 네. 네, 그때에 이제 맨 처음 도입을 했었던 계기가 됐던 것은 그 당시 캐나다 중앙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대규모 채권 매입을 통해서 네. 장기 금리를 통제하겠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용이 너무 커. 어. 뭐 이걸 언제까지 다 사재 끼고 예. 대차 지표가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박하게 당시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나는 세치효로 양적 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혹시 마크 칸이었어요 그때? 마크 카니가 그 아니었을 영란행 겁니다. 같은? 그건 아니고. 예, 정확히 제가 이름은 그때 지금 한 10년 전이라서 정확히 그때 누가 우리 문파트에서 디테일 약하네. 제가 암기력이 되게 약합니다. 예. 예, 그래서 세치효로 어. 나는 양적 완화의 효과를 얻겠다. 이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포워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 포워드 말로 떼어보겠다. 한번 말로 말로 떼어보겠다. 한번 시장을 최대한. 근데 이게 은근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걸 딱 보고 낼름?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점도표라는 걸 가져온 거고. 하하. 이제 이거는 좀 더 명확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로 나타낸 건 아니었고 네. 말로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캘린더 이어 방식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제로금리 혹은 뭐 실업률이 몇 퍼센트, 물가가 몇 퍼센트까지는 제로금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예 연준은 그냥 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됐던 건데 사실 중간에 연준 입장에서 이 점도표를 몇 번쯤 없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저는 진즉에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소장님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고 미래는 우리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고객들 만나보면 고객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연준이 제가 그 사람들이 똑똑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정보 똑같고 판단은 다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는 미래에 대한 예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저나 혹은 연준 인사들이 보는 것보다 따라서 그 연준 인사들이 점도표 찍으면 사람들이 쟤네들 그래도 똑똑하고 박사님들이니까 잘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틀렸고요. 맞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게 뭐 문형적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세상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렇죠. 원래 그렇게 사람이 흘러갈 수밖에 하는 없기 일이다 때문에 보니. 그래서 저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인 점도표는 오히려 해양만을 단점을 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 빨리 없애야 된다 이거. 빨리 없어야 되는데 3개월 텀으로 우리가 맨날 점도표 왜 될까 이러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뭐 연준이 제 말을 들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니 근데 발표할 오늘 지금 제가 지금 인베스트닷컴 들어가 보니까 오늘 한국 10년물 8.4bp 올라가지고 8bp 올랐고요. 8bp 올라가지고 3.987%. 예. 근데 3년. 더 짧은 5년은 16bp가 15.9니까 16bp 가까이 올라가고 4.07로. 네. 근데 3년 10년 뒤집어진 건 내 아는데 5년 10년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예. 어차피 5년은 3년이랑 거의 붙어 있기 거의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늘 그 5년 10년 구간의 역전이나 그 커브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우리 이거 오늘 일이 된 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됐었죠. 5년 10년은 글쎄요. 3년 10년만 제가 늘 봐서 모르겠는데 3년 10년은 장중에는 지난주부터 역전이 됐었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 역전은 오늘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 이 맨날 이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면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 온다. 우리도 그럼 경기 침체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수익률 곡선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최소 아무리 틀려도 80% 정도 맞고요. 거의 저는 100%를 정확도를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늘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막 공포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이거는 주식에 좋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침체가 오는 거죠. 무슨 또 사파? 침체 오면 먼저 주식 반응했다 이거예요? 네, 침체가 먼저? 오면요. 네. 그 주식은 결국 침체가 오면은 통화 정책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에는 좋은 거고요. 뭐 저는 주식 잘 모르니까 채권 쪽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는 이제 스프레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3년, 10년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는 2년, 10년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게 이제 3년, 10년을 보고 이건 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10년 역전된 건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한번 3년, 10년 역전된 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역전이 됐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금융위기 직전과 대단히 유사하고 채권 시장의 금리 변동성도 금융위기 직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스프레드가 왜 잘 맞냐? 우리가 시장에는 집단지성이 있다고 보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집단지성이 있는 건 맞는데 집단 지성이 있는데 왜 집단적으로 물려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예를 들어서 주식 하나
뭐 S&P 지수 500의 인덱스 혹은 채권 금리 하나만 보시면 얘는 사람들이 심리가 한쪽으로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갑자기 광분해서 너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비관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격 하나만 보면 사람들의 집단적인 허딩 효과, 떼짓기 효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격 하나만 보면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고 뷰가 굉장히 퍼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정확한 이 하나의 가격이 미래에 대한 아주 좋은 예측치가 됩니다만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관론이 많고 반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론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땐 이 가격을 보면은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정확한 지표는 뭐냐? 투 가격 간의 격차, 스프레드.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채권 시장이 스마트하다고 하는데 채권 시장한테 물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스마트하지 않은데 채권 시장이 어떤 면에서 스마트하냐? 주식이나 외환과는 다르게 이 스프레드를 늘 봐요. 채권 시장은. 네네. 그 채권 시장에 5만 가지 스프레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하고 중요한 게 이 장단기 스프레드고요. 채권에는 장단기 스프레드만 거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장단기 스프레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하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오버 밸류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너무 언더슈팅 할 수도 있는데 그 가격 두 개를 빼. 그러면은 이 심리가 한번 걸러집니다. 네, 한번 걸러져서 아주 정확한 미래 예측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를 그래서 저희가 훨씬 중요시 여기고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스프레드를 보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보시는 게 뭐 매매가 전세가 비율을 많이 보시죠. 전세가 매매가 전세가는 이제 실수요. 매매가는 실수요 더하기 투자 수요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양자 간의 스프레드가 넓어지냐 좁아지냐에 따라서 좀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이 스프레드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채권의 커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의 커브도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를 빼주고 한번 약간 사람들이 미쳐 있거나 혹은 비관적인 거를 한번 걸러주거든요. 걸러주면 이 커브에 그 걸러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 근데 주식에는 이런 스프레드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굳이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행은 장기로 이제 빌리고 단기로 조달을 하니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 은행이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좀 덜 해주고 유동성이 빨려서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 저는 이제 보통은 심리적인 건 잘 해석 안 하고 그냥 경제적인 메커니즘만 갖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신호이긴 한데 과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유지됐느냐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잠깐 이렇게 되는 거는 무의미하게 그냥 페이크 시그널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미국은 7월 달에 역전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요번에. 근데 미국도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를 뭐를 보느냐가 일단 좀 다른데. 뭐 3개월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충 사람들이 많이 보는 미국에는 10년, 2년 기준으로 10년, 2년 기준으로 4월에 역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됐다 다시 왔다 갔으니까 제대로 빠진 건 7월부터거든요. 제대로 확실하게 역전이 된 거는 7월부터인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완벽히 물론 폭은 지금 되게 크긴 하더라고요. 40bp니까 크긴 한데 40년 내 최대치입니다. 50bp가 좀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꼭 예를 들어 사진 보시기에는 역전이 오래될 것 같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얘기를 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우리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건 어떻게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고요. 그 역전의 기간. 그 역전의 기간이 길고 기냐 짧으냐. 그 역전이 언제 풀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이게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길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 길게 되는 원인은 장단기 금리가 길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는 계속 이창용 총재 오늘 또 빅스텝 하실 것처럼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장기 채권을 산다 뭐 이런 게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대한 해석이나 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커브가 역전이 되는 건 이제 시장과 중앙은행 간의 전망 차이입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는 거고 시장은 그러다가 결국 경제는 침체될 거고 물가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야 된다. 계속 커브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커브 역전됐어요.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누가 결정하냐?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결정. 커브가 언제 이게 다시 정상화되냐면 역사적으로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정상화됩니다. 그럼 단기는 다시 내려오고. 그럼 다시 되는데 문제는 언제 인하하냐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왜 인하할까요?
경기 침체가 경기가 오거나 나쁠 것 같으니까 인하는 겁니다. 장이 벌써 빠그라졌거나. 그래서 커브가 다시 정상화되는 시기는 침체가 왔을 때. 이제 순환 참조의 논리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참 이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박 부부장님, 예. 지금 우리 한상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은 우리가 알기로는 조달은 짧게 단기로, 네. 그다음 운영은 길게. 네. 근데 이게 단기가 더 높아진 게 역전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은행 입장에서 이 수익을 어떻게 하죠?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는 거 안 아닙니까? 좋죠. 네. 안 좋은데. 예.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요번 케이스가 좀 특이해서 특이하다. 원래 그러니까 그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경기 침체 확률을 그 결정하는 거는 일단 뭐 그 뉴욕 연준이나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이제 그런 방법 모형을 쓰긴 합니다. 예. 걔네들이 그쪽에서 쓰는 거는 2년물을 안 쓰고요. 3개월물 갖고. 3개월물. 원래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사이클을 얘기할 때 쓰는 금리는 3개월물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럼 3개월물하고 뭐하고 빼는 거죠? 10년물. 10년물하고 빼는 거고. 근데 2년물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동안은 3개월물이나 2년물이나 스프레드 거의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완전히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물이 역전이 됐는데 3개월 10년물은 아직 역전이 안 된 상태인 거고요. 왜 이러냐? 연준이 너무 금리를 빨리 올렸고 3개월물은 정책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반면에 2년물은 정책금리 미래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2년물, 10년물이 먼저 역전이 돼버렸고요. 이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중반부터 이게 역전이 됐는데 3개월물은 아직도 역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말에 연준이 정말로 4%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쯤 가면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만일 장기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역전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욕 연준이나 클리블랜드 연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경기 침체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3개월 10년물 갖고 그쪽 지역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그 수치를 보면 경기 침체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이유는 3개월물이 아직까지 역전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3개월물이 데이터가 발표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볼거 시대 70년대는 이런 현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 가지고는 그거를 추적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추정만을 해보면 3개월물에 비해서 2년물이 너무 빨리 금리가 움직이는 바람에 역전이 됐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3개월물이 아직 역전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받아들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최근 한 20-30년간에는 이 두 개가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3개월물이든 2년물이든 10년물하고 역전이 되면 그냥 한 개 역전되면 다른 것도 역전된 거로 일단 인식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게 완전히 벌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경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는 지금 미국 고용이나 소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요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파월 의장이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고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소비나 고용이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Q&A 때 이제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 얘기로는 이전 소득이 많아서 여전히 가계의 주머니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소비가 잘 안 죽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임금 상승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높은 임금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금리가 높고 그 연준도 이걸 좀 약간 둔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쉽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어지간하면 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뭐 폰에다가 investing.com 그 정도는 깔고 가시니까 지금 제가 한번 메모를 해볼게요. 문파트장님 한번 메모해 보세요. 네. 지금 우리 여기 현재 미국 전 세계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미국이 10년물. 미국 10년물이 지금 얼마야 이게? 3.3. 미국 10년이 오케이. 3.546. 네, 3.546. 미국이 3.546. 그런데 네. 우리 한국 10년은 네.
3.987.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하는 기준금리는 아직 2.25고 예. 얘들이 지금 2.5 하다가 어제 이제 FMC 때문에 3.25까지 간 거 아니에요, 상단이. 그렇죠. 기준금리가 벌써 우리보다 100bp가 높아졌는데 네. 시장금리는 왜 아직도 우리 10년물 금리가 우리가 미국보다 더 높아요? 아,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심오해요? 네, 심오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경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전혀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심오하다고 깔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채 시장은 네.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가장 리퀴드한 시장입니다. 그마저도 요즘은 리퀴디티가 좀 떨어졌는데, 근데 한국의 채권은요, 뭐 외국인이 일부 사긴 하지만 거의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다 제가 보기에 아마 6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펀드 매니저들이 예, 채권 시장에 있어요. 예. 주식이야 뭐 수백만 명이 수백만이 투자를 넘고 이제 하시는데 채권 시장은 이제 겨우 1000명이 안 되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외환 시장은 100명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요. 그분들이 거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좀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상대적인 그 시장 전망. 뭐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야 좋은 사람도 있고 금리가 떨어져야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그나마 저변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한 밸류를 찾아가는 금리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반면 한국은 그런 면에서 저변이 없고 모든 기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같은 그 전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나 연기금은 금리가 오르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좋아야 됩니다. 뭐 물론 금리가 올라가 좋아야 부채 할인율 때문에 부채는 줄고 예. 운용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금리 올라야 좋습니다. 예, 보험사랑 연기금은 금리 나중에 줘야 될 금리가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운용할 게 금리가 높아야 돼요. 운용금리가. 그래서 그 과거에 최근 한 계속 20년 동안 맨날 저금리 때문에 막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 저금리 어떡하냐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 줘야 되잖아. 안 줘갑니다. 보유 상품에서 손실 나니까. 더 괴로워요. 뭐 그 이유는 복잡한데 아무튼 지금은 뭐 증권사든 은행이든 뭐 보험이든 연기금이든 전부 동일한 방향으로 채권을 매매합니다.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매수세가 그만큼 취약하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분위기는요,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럼 갑자기 뭐 모든 다 미쳐가지고 다 살려고 합니다. 다 살려고. 그게 이제 한국의 채권 시장의 좀 특징이어서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고, 현재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앞으로 얼만큼 올릴 걸로 선반영돼 있냐면 최소 3.75, 심지어 4%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현재 커브에, 우리나라 커브예요, 미국 말고 우리나라 커브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 어떻게 할지는 마음속으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커브에는 3.75에서 4%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오버슈팅이냐 아니면 실제 그렇게 갈 거냐 뭐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투자자 저변이 채권 쪽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뭐 한쪽 방향으로 어느 가서 정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높게 오버슈팅 됐다. 그러면 이제 부부장님 연말 해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연준 그러면 2번 더 올려가지고 이번에 제시했던 그 점도표대로 11월 달에 75pp 하면 더 하고 12월에 50pp 하면 이제 진짜 상단이 4.5 그렇죠. 가요. 우린 지금 2.25고 지금 만약에 부부장님 금통위원이시면은 금리 얼마 올리자고 하실 거예요? 50bp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 전에. 근데 그 과거에도 그 긴축 사이클 후반부에 들어가면 한국, 미국 금리는 항상 역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폭도 흔히 말하는 이제 터미널 레이트에 가까이 되면 한국, 미국 역전된 이후에 그 폭도 좀 커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지금 역전된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이렇게 긴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긴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 미국을 따라가려다가 잘못하면 가랑이가 찢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가계대출 예.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따라오는 어떤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국내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이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가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최저금리 수준이 거의 다 왔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미국 그 기준금리 올리는 게 내년에 5%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건 조금 달라지죠, 여기가.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뒤늦게 연준을 다시 따라가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게 되면 경제도 그렇지만 주식도 그렇고 상당히 좀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괜찮았습니까? 몇 번 있었던 그 역전 때요? 역전 때. 근데 그 역전이라는 왜 역전되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역전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할 미국이 때. 금리 인상을 해서 곱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곱게 끝난 적이 없다. 늘 뭔가 크게 사단이 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역전이 돼서 뭐 곱게 안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이 돈줄을 죄니까 당연히 전 세계 돈이 말릴 거고 그럼 어딘가 약한 데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곱게 끝나지 않았던 거고요. 최근에 그랬던 건 뭐 리만 사태 같은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2015년에도 연준이 긴축한다고 한번 했다가 그때 중국이 한번 외환보유고 거의 1조 달러 소진하고 뭐 거의 망하네 만에 했었던 적이 이제 있었고요. 그 여파가 우리 2018년부터 주식 빠지고 했던 그 여파를 2018년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분쟁 우려가 좀 더 크게 작용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2018년은 약간 좀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그때도 한 20% 빠졌었거든요. 2018년 10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그래서 이제 한 20% 빠졌는데 그때도 이제 파월 의장이 좀 강한 긴축을 하려다가 결국 그게 그 다음 해에는 완화로 돌아서는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됐고 그때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지금도 양적 긴축하고 있죠. 그때 양적 긴축하다가 단기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이거 계속 하면 안 되겠다. 원래 양적 긴축은 그때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조금 한다 보니까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때 긴축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돈을 2019년에는 오히려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금리도 내렸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혹시 뭐 레포 금리 막 펑펑 네 맞습니다. 그게 2018년부터 그랬고요. 2019년부터는 연준이 다시 돈을 풀어주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되게 나쁘게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좋아질려는가 보다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의 상황이고 이제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한은이 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요 경제 구조상 미국을 따라가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아까 가계부채 얘기했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200%가 넘어요. 그래요. 이게 그 과거에 역전된 시기의 가계부채 비율보다 지금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가계부채가 전부 다 변동금리 대출이란 말이에요. 80% 이상이. 그러면은 지금 뭐 연끌하신 분들 굉장히 물론 뭐 고소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연끌하신 분들은 그 가계 이자 부담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가계는요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그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현재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인 57%를 쓰고 있습니다. 57%.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 가계의 소득 부담이 되는 거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요. 기업들도 전부 제가 말하는 건 뭐 좋은 기업들 말고 좋은 기업들도 그렇지만 좋은 기업들도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조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뭐 소상공인들은 다 그냥 1년짜리 그 이하로 조달을 한다는 건데 그럼 지금 계속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못 버텨요. 여기서 우리나라 미국은 버티냐?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요 기업들이 대부분 10년짜리로 조달을 하고 가계 대출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금리도 전부 30년 모기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단기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차를 보면 늘 과거에 보면 미국 올릴 때 우리가 찌금찌금 따라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올리고 싶지 않아서 혹은 하느니 뭐 안 올리고 싶어서 그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 올릴 때 맨날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금리 역전 큰일 난다. 뭐 환율에 문제 된다. 우리도 올려야 된다. 근데 못 올려요. 그래서 역전이 나요. 내가 100점 맞고 싶지만 내가 실력이 안 되고 체력이 안 되면 80점, 70점 맞는 건데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뭐 오늘도 좀 많이 환율 때문에 올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수 있다. 오히려 금리를 미국 달러에서 올리면 오히려 더 못 올릴 거다. 왜냐하면 국내 경제가 망할 거니까. 옛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8년에 리만 사태 직전에 그 당시 이성태 총재께서 뭘 했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2006년에 중단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을 더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게 리먼 그리고 망하기 정확하게 전달이었습니다. 리만이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리만이 망한 건 아닐 거지만 그렇죠. 네. 아닐 거지만 근데 저는 그때가 건설업 애널리스트 할 때라 너무 명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은행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채권 하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랬냐면 너무 잘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살린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부터 딱 14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땐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라는 거는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때 2018년 2008년. 아니 죄송합니다. 2008년. 네. 2008년. 그러니까 15년 전. 네. 그때 7월에 유가가 146불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7월에 ECB가 금리를 올렸고요. 그 다음 달에 한국이 금리를 올렸고요. 그 다음 달 추석날 한국 리먼이 망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으나 중앙은행은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와 그때 성장이 전혀 안 좋았어요. 별로 성장 안 좋았는데 그럼 유가는 왜 올랐냐? 그럼 또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하세월인데 유가 경기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 그때가 이게 보면은 해도 그냥 되돌려 보면은 예. 그때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럭저럭 중국이라는 봤어요. 이제 엄청난 애들이 막 원자재를 막 끌어가고 그때 계속 나왔던 얘기가 제가 그래서 요즘 막 무슨 얘기 뭐 ESG 뭐 얘기가 뭐 얘기 나오면 저는 늘 회의적으로 보는 게 2007년 8년에 유가가 왜 그렇게 계속 올랐냐면 그때 무슨 얘기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원유 시장은 한번 탐색해서 뽑아내려면 10년, 15년 걸린다. 근데 지금까지 투자를 너무 안 해놨다. 이거 지금 투자하려면 한참 걸린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슈퍼사이클 계속 간다. 정확하게 똑같은 그놈의 슈퍼사이클. 맞는 얘기. 그놈의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자, 옛날 얘기하니까 막 거예요. 떠오른다. 골드만이 200불 간다고 할 때예요. 한 70불, 80불 왔을 때 100불 간다고 골드만 먼저 써. 네. 그리고 100불 통과해. 네. 그러면 야 역시 골드만. 140불 가니까 200불 간다고 난리야. 맞습니다. 네. 저거 따라 물라고. 아유 씨 똑같아. 걔들도 봐봐라야. 골드만도 안 그래요? 그건 제가 그들을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변호? 네. 그 원유 애널리스트가 예. 유가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직업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엔터 애널리스트는 엔터 관련 주는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자기 잡이 사라지는데 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요? 거랑 비슷해. 채권 애널리스트들도 금리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아니요, 좋다고 채권은 얘기하는 다릅니다. 사람- 근데 제가 본 분들은 그러니까 채권을 하는 분들이 어느 네. 정도 약간 그 경기 침체 편향이 약간은 있다고 제가 보는 게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가 빠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오죽하면 스스로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채권은, 봐가지고. 네, 바이어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주식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근데 그래. 시간이 휙휙 가네. 박석희 부부장님. 예. 환율 얘기 조금 아, 여쭤봐야 맞다. 되겠는데. 예, 야 이제 뭐 딱 그냥 뭐 FMC 딱 끝나니까 그냥 1,400원 열려버렸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렇게 뭐 저기 기사들도 나오던데 진짜 당국에서 은행들한테 1시간 간격으로 전화하고 그랬습니까? 달러 살 때마다. 제가 부서가 외환 부서가 아니라서 뭐 잘은 모르겠고요. 저한테는 전화는 안 했습니다. 저한테는 안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환율은 뭐 1,500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워낙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이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조금 더 약세인 건 맞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배경은 역시 이제 달러에 있는 거고 지금 달러를 움직이는 요인은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연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더 오른다고 환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한 1,45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역시 중요한 건 연준이고요. 연준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어떤 최종 종착지를 4.5 정도로 잡을 수 있다면 한 연말 연초 정도가 되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도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유로인데. 유로. 예. 어제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했잖아요. 동원령을 이제 내리고. 동원령. 예. 그때 이제 그게 발표되면서 곧바로 그 달러 유로 환율이 0.98까지 이제 떨어진 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하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이제 그 반작용은 이제 유로 약세니까요. 약세니까 유로화는 상당 부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그 해결책, 종착역을 가게 되는지 그 부분도 달러한테 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역 수지 부분은 약간 개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발표됐었던 그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41억 불 적자로 나왔는데 뭐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 전에 8월 달에 이제 20일까지가 100억 불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많이 줄었고요. 20일까지 기준으로는 3월 이후에 지금 가장 적은 수준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도입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면서 도입 단가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이제 수입 부분이고 수출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쪽이 조금 안 좋은 어떤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쪽은 계속 조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BOJ가 오늘 24년 만에 개입했다고 나와서 예은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데 개입을 효과 해요? 직접 개입했다고 오늘 BOJ가? 네. 아마 지금 BOE랑 우리나라도 같이 개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둘이 다들 전화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오늘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1,409원 70전인데 전일 대비 15원 50전. 네. 이거는 개입한 거. 급등이 아니고 폭등인데. 개입해서 1,409원인데 지금 NDF가 지금 1,402원 3원 이러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BOJ 뉴스가 장 끝나고 나왔어요. BOJ가 우리 장 끝나고 그러면 예. BOJ도 들어가고 영란은행도 들어가고 한은도 움직였다는 이게 얘기네. 우리 제가 포병 출신인데 포병 전력 중에 하나가 그 사격을 할 때 그냥 찔끔찔끔 한 대 쏘고 한 두 대 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대대가 18문인데 18문이 동시에 쏴야 되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근데 한국은 오늘은 한국 낮에는 쏜 거예요, 안 쏜 거예요, 이거는? 한국은 오늘 15원 오른 거는? 일본은 장중에는 아마 못 쐈을 쐈겠. 거. 아마 쐈을 뭐 장중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 아마 장이 끝나고 나서든지 그 다른 중앙 일본은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아마 그래서 그럼 아마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이랑 같은 시간대에 그 개입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대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시간대는 그렇게 큰 시장이 없으니까 아마 N 시장이나 유로 시장에서 개입을 그러면 오후 들어갈 것 8시 유로가 열리는 날, 네. 유로가 9시에 열리. 유로랑 파운드가 열리는 날에 거의 맞춰서 4시, 5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일본도 추정을 그때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들어가야지 괜히 이거를 찔끔찔끔 해버리면은 이거 별로 효과도 없고 뭐 돈만 써버리고 그러기 근데 때문에. 뉴스는 옛만 나온 건 왜 그럴까요? 일본은행의 일본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네.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지금 6개월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시장 개입 여부가 이제 들어갑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물론 규모도 있죠. 그러니까 뭐 GDP에 어느 정도까지 조건이 개입 있죠. 뭐 조건이 네. 있는데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거의 한 20-30년간 개입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한테 이제 저촉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입을 직접적으로 안 했고 요번에 일본은행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연준하고 어떤 합의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연준하고. 그게 없이 일본은행이 독자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연준하고 안 하더라도 옐런이랑 그런 부분들을 일본은행이 합의를 좀 했다라는 쪽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분기점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급등은 좀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는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말씀드린 거는 이게 추론이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전혀 어떤 공감 없이 일본은행이 독자적으로 한 거다. 그럼 이제 뭐 큰 효과는 없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1년 동일본 지진 때도 기억해 보면은 일본이 혼자 개입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ECB와 다른 대형 중앙은행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미국과 같이 연합해서 엔의 하락을 그때 막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러한 어떤 통신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아까 말씀하신 포병의 네. 그 경험을 살려서 네. 포 한 문이 쏘는 것보다 네. 18문이 있다면 한 번에 다 쏘면 얻어 걸리잖아. 얻어 걸려서 효과가 훨씬 큽니다. 효과가 훨씬 큰 왜냐면 이게 거지. 폭발력이 굉장히 커지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안만 약세네. 그 얘들은 예. 인민은행은 못 끼는 거예요. 우리 거기 왜 껴줘요?
아니, 이민영 오히려 지금 따로 망하게 나가고 해야지. 있는데요. 뭐. 금리도 내리고 있고 뭐 그런. 지금 이거 7.07까지 왔어요. 7.09 해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볼 때 위안화의 적정 환율은 최소 7.5입니다. 7.5 이상. 7.5 그리고 저는 이상. 개인적으로 아마 당대회 다음 달 끝나고 나서 평가 절하할 것 같습니다. 위안이 네. 2015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3.7%인가 평가절 하루에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난리 났죠. 전 세계가. 그 다음에 1월까지 막 전 세계가 막 그냥 자지러졌습니다. 7.5가 아니라 아예 그 2005년에 그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하면서 고정 환율 깨고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에서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절상될 때 그 무렵이 8.27, 8.28인데 그 정도입니다. 아예 여기까지 그냥 투더문 시켜버리지. 다만 저희가 보는 적정 위안 달러의 환율 그는 이제 저희가 미중 금리 스프레드로 뽑아내는데 미중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은 적정 레벨은 대략 7.5에서 7.6 정도로 뽑혀집니다. 다만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아마 시진핑이 다음 집권이 확실해지는 10월 이후에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변환점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수년간 가장 중요한 정책이 당대회 이후에 어떤 중국의 정책 변화로 나온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긴축 정책인 제로 코로나 그리고 공동부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중국은 경제보다는 실리보다는 명분과 중국의 어떤 강한 리더십 그리고 중국 자체적인 이제 공산주의 공동부유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월이 굉장히 당대회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채팅방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달러 시세가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한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 월간 차트 달러 인덱스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테마주 같지 않아요? 테마주인데 더 갈 수 있는 테마처럼 보이긴 하네요. 자, 이 그런 모양이 전고점 아직 여기 있으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어리버리한 세력들 그냥 이 정도에서 털고 나올 게 아니고 이거 설정 밀려도 한 번 더 땡겨서 모양은 딱 그렇죠. 뽕을 뽑을 차트는 딱 그럴 월봉 모양이죠. 차트만 보면 뭐 115,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 정도, 120 이 정도까지 이제 보이는 거니까요. 차트만 보면. 120. 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10분은 1,500원은 넘긴다는 거네요. 한국 그렇죠. 원 달러. 1,500원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120 마지막에 혹시 언제 있었나요? 20년 됐죠. 120, 2000 여기입니다. 2002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글로벌 달러 약세 저희 카드 사태 있을 때 아들 부식 때 예. 그때 하기 전에 보면 이제 그때 이제 2001년, 2002년 그때까지 한 120일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지금 우리 박 부부장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네, 차트만 보면 그렇게까지도 보여지는데 뭐 차트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 이 환율이 1,400원 위를 갖다가 이 레벨 자체를 보면은 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저렇게 빠지고 했는데 우리 코스피가 14.9포인트 0.63, 뭐 코스닥도 0.46 이러고 나면 꼭 저녁에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선방했다. 아휴, 옆집은 불이 나가지고 다 탔고 우리는 그냥 뭐 안방만 탔다. 이런 정도 갖고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 달러로 환산하면 이거는 말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마이너스죠.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남들도 같이 약해지고 달러만 강하다 보니까 이 1,400이라는 숫자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예전 같은 이거 큰일 났네 분위기는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국만의 문제라면은 진짜 큰 문제인데. 큰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YTD로 통화별 절하폭을 산출을 해보면 위안이 그나마 제일 좀 센 편이고. 그렇지. 예, 그리고 남미 통화들이 의외로 또 세요. 남미 통화들이. 근데 뭐 걔네들 작으니까 대부분 이제 약해졌는데 한국 원화하고 유로화가 좀 비슷비슷하게. 예, 한국이 그래도 좀 약하긴 해요, 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약해져서 한국은 거의 유로화를 따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의외로 원화가 선방하고 있다. 원화가 의외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좀 보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한국은 주요한 국가 중에서 가장 대외 개방도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주요한 국가라는 것은 뭐 예를 뭐 룩셈부르크나 뭐 사우디나 조그만 나라 다 빼고 예. 인구 뭐 1,000만 이하들 다 빼고
하면 이제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이런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주식 얘기할 때 보통 베타가 큰 주식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원화는 그리고 이제 무역을 또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뭐 대만 같은 나라가 또 있긴 한데 이 대만은 이게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저는 좀 잘 버티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고 아니라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 다 돼가는데 짧게 한번 문파트장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거 10년 국채 선물 보니까 이거 전저점 깨고 완전 흘러내리는데 이게 이제 이거 금리가 전고점을 다 열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거 계속 고요? 금리가 위로? 예? 저는 2008년과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이죠. 네. 그때도 금리가 상하로 100bp씩 6,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기 동안에 예, 그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야 이거 경기가 망가지는데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막 사. 그럼 금리가 떨어지죠. 거기에 갑자기 하는 총재가 뿅망치를 때립니다. 뭔 소리야? 유가가 지금 146불인데. 그럼 놀릴 건데? 그리고 또 시장이 막 패닉해갖고 또 다 팔아.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뭐 망할 것 같아. 경기가 나빠지는 것 같아. 그럼 또 이제 막 사요. 그래서 또 어디서 또 뭐가 터지고 뭐 환율 오르고 이러니까 또 물가 오른대. 그럼 또 환율 금리가 또 100bp 올라요. 왔다 갔다 하다가. 심지어 2008년 9월 추석날 리먼 망하고 그 다음 출근했을 때 우리나라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환율 오르니까 네. 야 환율 오르니까 이거 우리나라 채권 이거 안전자산 아니잖아. 외국인들 팔고 있고 환율 오르면 지금 환율 오르고 있죠. 환율 오르면 오늘도 사실은 이제 환율 오르는 것 때문에 그 단기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환율 오르니까 그 지금 하는 총재가 뭐 금리 더 올릴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픽스텝.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약해졌는데 과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환율 오르니까 금리 다 팔면서 금리 올랐는데 채권 팔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렇죠. 꼭 채권쟁이들은 저 금리 오르는 것 같다가 금리가 약해졌다 그러대. 그게 일반인이랑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밀렸다라는 표현이랑 뭐 약해졌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쓸 때 조심하는데 그렇더라고. 보통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라고 오케이. 쓰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뭐 한마디로 문파트장님의 답변은 지금 막 정신산만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맞고요. 그러면은 제가 박석현 부부장님께 여쭤보겠는 게 우리은행 투자전략상품부 이 정신없는 시기에 그러면은 부부장님 고객들한테 어디다 투자하라고 권하십니까? 지금은 그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게 조금 좋죠. 고금리 상품? 만기로 갖고 갈 수 있다면 만기로 갖고 갈 수 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고금리의 있고요. 기준을 얼마로 보통 보시고 얘기하세요? 3% 이상이면 3% 이상이면 고금리, 고금리다. 4%면 상당히 훌륭한 금리, 훌륭한 금리로 봐야겠죠. 주식도 배당 수익률이 4%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4%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자산이라면 뭐 충분히 투자 대상은 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투자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전망이 너무 안 좋다기보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게 되자면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에요. 밸류에이션만 보면. 그런데도 자신 있게 뭐 지금 저가 매수를 갖다가 뭐 아니죠. 연준 정책이 어떻게 될지 심지어는 파월 의장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저가 매수를 자신 있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준 금리 인상이 어떤 사이클 정도에서 멈출 것인지 그게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고 나면 조금은 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점이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한 연말 정도는 가야 되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저 파월 의장 기자회견 보셨어요? 오늘은 못 봤습니다. 낮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네. 아이 또 이 형 또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 했더라고. 뭐 기자가 질문을 해서 그렇긴 한데 네. 이 주택 시장이 뭐 빠그러질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빠그러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만. 뭐 그 정도는 사실은 카시카리 총재가 8월 말에 자기는 주식이 떨어져서 너무 기쁘대. 회피하대. 뭐 비슷한 맥락이고 주택 시장은 현재 이미 7월부터 미국은 크게 조정받고 있고요. 데이터에 이제 안 나와서 그렇지만 뉴스상으로 나오고 이미 캐나다랑 호주의 주택 시장은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우리나라도 20-30%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거래량이 안 나와서 그렇지 거래량까지 나오면 이제 곡소리 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장들은 해피하게 뭐 그것도 얘기는 안 하겠죠. 해피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기어이 문파트장 입에서 곡소리 한번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굉장히 있는 시기고 모든 자산이 지금 다 망가져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험성으로 뭐 달러 채권 국채죠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에 지금 사실은 뭐 고객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왜냐면 내가 있는 건 이미 다 물려 있고 돈도 없고 뭐 이러고 계신데 저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이랑 너무 똑같아요. 모든 지표 제가 보는 지표들 수많은 지표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없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은.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한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신지 몰라도 우리 뭐 박석현 본부장님이나 우리 문홍철 파트장님이나 아무래도 이 방송이다 보니까 이 다 풀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지금 저 어디 저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거 하면은 아주 그 날 것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언론 통제 받습니다. 언론 통제 받는다. 그러네요. 예. 못다 하신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듣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려야 될까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